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샤론코치가 추천하는 엄마들이 꼭 봐야 하는 책, 샤론코치의 엄마 필독서. 첫 번째 책으로 제가 부모라면 그들처럼 이 책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했어요. 그 아버지께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자, 마크 저커버그의 아버지는 언젠가 뉴욕주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양육관을 밝힌 적이 있다. 아이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강점과 좋아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 도움을 주는 게 부모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감하는 글귀인데요. 제가 이번에 만든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엄마 주도 학습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아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를 엄마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켜야 돼요. 좋아하는 걸 더 잘하게, 더 깊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용기도 있었고, 또 하버드대 그만둘 때도 사실 하버드대 합격했을 때 아빠가 막 너무 기뻐하는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도 책에 좀 나오거든요. 여하튼 명문가 집안에 어찌 보면 인증사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포기하고 사업했을 때 도와준다는 거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인정했다는 뜻이죠. 그런 점은 우리가 참 또 본받아야 할 점인데, 과연 우리 애가 정말 하버드에 붙을지도 모르겠고 붙었는데 다니다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 한번 와봤으면 좋겠네요. 자, 노력합시다. 자, 이제 행복 얘기 나오는데요. 자,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자, 덴마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휘게다. 휘게.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는 뜻의 이 말은 여유로운 저녁이 있는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덴마크는 핀란드, 뉴질랜드와 더불어 세계에서 부패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는 곧 이웃과 정부를 믿는다는 뜻이다. 자기 삶에 대한 여유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덴마크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의 기본 토양이다. 여유와 신뢰도 외에 덴마크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 자, 이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연구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덴마크 젊은이들 가운데 60%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프랑스 26%, 독일 24%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 차이는 거의 개별적인 수준에 이른 진로 교육과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들의 가치관에 기인한 바가 크다. 덴마크의 어린이들은 거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 70%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 수치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학생들이 대학 재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준과 같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여가 활동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을 때 더 큰 자유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의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는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 나이에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는 단지 34%다. 프랑스는 62%, 영국은 70%,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80%가 넘는다.
부모 곁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악기를 사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을 하거나 여하튼 자기가 돈을 내서 경비를 낸다면 굳이 부모한테 허락을 받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엄마 나 이번에 자전거 한 대 살래요. 엄마 나 드론 살래요. 자, 내 돈으로 살래요.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즉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했을 때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사실 이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좀 작죠. 그래서 개별적인 진로 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구가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과연 우리 애들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만일에 받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구가 적고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좀 다른 점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8페이지에 보면요.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덴마크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핵심 비결이다. 즉,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여행하고 이게 인간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때 외부의 그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작아지겠죠. 내 자신을 위한 나만의 평가가 더 중요해지겠죠. 자, 218페이지. 자, 여기도 중요한 또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은 기술의 속도가 인식의 속도를 추월하는 시대다. 공유 경제로 인해 실리콘밸리의 평균 창업 비용이 2000년도에 500만 달러에서 2011년도에는 5,000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것은 창조적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들은 허황된 상상을 현실화하는 주역이다. 자, 이제 개인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환경이 변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IMF 이후로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원들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버렸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창업이라는 개념도 많이 생기죠. 결국은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시대인데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약간 덕후처럼 지식도 늘기고 그다음 기술도 늘려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IMF 이후에 이미 대한민국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또 지금은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5개 이상씩의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건 더 유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창업을 하는 거에서 부모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도와주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게 더 부모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22페이지 또 우리들이 고민하는 인공지능 문제 나옵니다. 인공지능. 자, 우리의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것들과 경쟁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비단 유망 직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이 또한 예측일 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직업의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떤 파트는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요. 어떤 파트는 인간이 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능력들이 뭐가 있냐면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과 조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인간만이 하는 공감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240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공감 능력은 몸이 크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며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바로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감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이의 공감 능력 누구한테서? 부모한테서.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때. 가장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데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40페이지에서 또 이런 글이 있네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은 아이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한다. 이때 아이들은 부모를 안전기지 삼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다. 반면 안전하지 않으면 도전 앞에 주저하게 되고 호기심도 싹틀 여지가 줄어든다. 아이에 대한 믿음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쌓인 심리적 경험은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유능감으로 발전하여 이는 다시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든다. 즉 내가 가지는 환경이 안전하고 내가 거기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야지 이 아이가 유능해진다는 거죠. 이 책에서 나왔던 많은 성공한 사례들은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 충분하게 연구했습니다. 자, 그 칸딘스키 얘기가 나와요. 직업을 전환한, 직업을 바꾼 그런 얘기인데요. 인생의 왜 터닝포인트, 그 전에 했던 그런 선택들이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249페이지입니다. 자, 칸딘스키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교훈이 있다. 욕구만 있다면 재능이 처음부터 출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자, 경험에서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욕구로 번지고 욕구는 적성을 이끌고 그것은 다시 재능으로 피어난다. 즉 경험, 어떤 경험을 했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그 관심은 뭐예요? 욕구로 변해요. 그 욕구는 뭐예요? 적성을 이끌고요. 그건 어떻게 재능이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아이가 유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진을 배우러 다녔고요. 그 다음에는 캠코더, 동영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글을 배우러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배웠고요. 뭐 내가 배웠던 많은 것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특히 또 제가 거의 10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면서 방송 경험들이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자 262페이지에 보면요. 자신의 적성을 일찍 알고 한 길로 매진한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적성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 힘은 다양한 경험과 현재 관심 있는 대상, 그 무언가를 용기 있게 두드릴 때 나온다. 자, 이 책이 그 부모라면 그들처럼 이란 얘기인데, 책 중간에 그 부모가 그 어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교실에 와서 모델로 오고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인상 깊어요. 285페이지. 한 학생이 물었다. 부모가 되면 재밌나요? 엄마는 짧은 말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다. 하루 24시간 중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은 15분이고 23시간 45분은 아주 힘들어. 이게 부모의 삶입니다. 이게 부모. 어렵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보통 8세 때 가죠. 그러면 8세,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10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 습관 잘 만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관계예요. 아이랑 사이가 정말 좋고, 물론 사이가 좋다는 게 부모가 많이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관계를 잘 맺으면 아이가 30이 됐을 때도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10년 동안 우리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즐거운 여행을 한다 라고 마음 먹으시면 되고요. 자, 이 책
부모라면 그들처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책 보시면서 밑줄 그면서 이런 팁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도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정한 책 부모라면 그들처럼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